감사합니다. 마이크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계셔서 제가 다 안쓰럽네요.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슈퍼컴퓨터예요. 이름도 엄청난 슈퍼컴퓨터인데 제목은 몸값 1000억, 슈퍼컴퓨터의 소리 없는 전쟁. 일단 1000억이라는 데서 비싸구나. 컴퓨터 치고는 꽤 비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이곳 일본에는 우리나라 거보다 10배 이상 비싼 슈퍼컴퓨터도 많이 있어요. 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오늘 좀 소개를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진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뭔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왜 전 세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경쟁을 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코로나랑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5개의 퀴즈가 있어서 한 문제당 그 커피 상품권 2장씩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드론을 현장의 질문에 한해서는 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드론을 드릴 거예요. 이 드론에 있는 날개도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개발한 날개를 장착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더니 배신을 제가 했죠.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예, 쌍곡 포물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스, 베르누이의 정리,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나 물리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이론들 저한테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이런 공식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써서 뭔가 일을 해요. 그럼 이 모양 잠깐 보실까요? 뒤에 이 공식을 써서 만든 제품이 바로 뒷장 슬라이드에 나와요. 뭐 닮았어요, 이 모양이? 이름은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지만 못 닮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아주 어려운 공식들을 써가지고 겨우 개발한 게, 예, 감자칩이에요. 프링글땡 감자칩. 거짓말 같죠? 근데 아까 그 공기역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실제로 프링글땡을 개발할 때 썼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링글땡을 생산하는 과정인데 왜 그러면 굳이 공기역학 이론을 써서 슈퍼컴퓨터까지 써가면서 이걸 개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저렇게 생산을 막 할 때 이 프링글스가 자꾸 튕겨서 바닥에 떨어져 나가서 너무 지저분해지고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링글스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P&G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잘 날아가서 안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아까 보셨던 엄청난 이론들을 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이 프링글땡은 감자칩이 아닙니다. 밀가루에 감자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만든 그냥 밀가루 과자예요. 배신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그 프링글땡을 만들었고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감자칩하고 다르게 프링글땡은 긴 통에 들어있죠. 잘 쌓여서 질소 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겉에가 약간 딱딱한 재질이지만 포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모양새들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컴퓨터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거 볼게요. 또 나왔어. 이번에는 CFD라고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레티스 볼츠만 메소드랑 뒤에 이 프로그램은 루드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뭔가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 무려 이러한 엄청난 이론들을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의 EPCC라는 슈퍼컴 센터에서 무려 CPU 936개, GPU 936개를 들여서 뭘 개발했어요. 이번엔 뭘까요, 또? 정말 어려운 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웃기죠?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조금 더 맛있고 더 부드럽고 오래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유나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런 컴퓨터를 쓰고 이런 이론을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단지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엔진 오일이나 각종 소스나 마요네즈나 페인트나 비누 등등에 다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우리 인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집에 있는 PC로는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좋은 컴퓨터를 계속 만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잖아요. 더미를 앉혀놓고 실제 부딪혀보고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차도 부셔봐야 되고 실험장도 갖춰야 돼요. 그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하면 횟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슈퍼컴퓨터는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좀 비싸지만.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파고 얘기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럼 과연 알파고는 슈퍼컴퓨터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OX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 올라가고 있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저희 보고 계시는 플랫폼에 답을 쭉 써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려요. 네, 알파고는 슈퍼컴퓨터인가? 한번 맞춰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알파고 다 아시잖아요? 바둑 관련된 거. 이제 다 당첨자를 봐도 될까요? 아니면 정답을 먼저 봐야겠죠. 아니요? 문제 끝났나요? 지금 쓰고 계신가요? 처음이라 지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지금 풀 수 있어요? 끝났대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알파고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이죠. 슈퍼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럼 알파고 만들 때는 알파고가 실제 바둑 둘 때 썼던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아닌가요? 궁금하죠?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파고를 만들 때 우리 이세돌 구단 이사 여기 신문기사가 보면 또 재밌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감히 무슨 컴퓨터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까 했지만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만든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알파고 하나만 알지만 버전이 굉장히 지금 여러 버전이 있죠. 알파고 파는 중국에 있는 알파고 리 이세돌 구단하고 격돌했던 그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1년 전에 중국에 있는 판후이라는 바둑 기사랑 대결했던 컴퓨터예요. CPU가 무려 1202개, GPU라는 게 176개가 달려있는 컴퓨터가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내서 판후이랑 대결을 했던 컴퓨터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던 컴퓨터는 알파고 리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스펙은 조금씩 자료마다 다르더라고요. 잘 공개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TPU라고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칩이에요. CPU 같은 칩을 만들어서 48개를 달아서 대결을 했고요. 그 다음 나온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4개의 TPU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프로그램이 효율적이 된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CPU가 많지 않아도 더 계산을 잘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려 60명의 바둑 기사랑 붙었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알파 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알파고 제로는 기보라고 왜 실제 기사들이 했던 거를 학습을 시켰었거든요. 이기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학습을 시켰는데 알파고 제로부터는 기보를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둑의 룰을 알려줘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엄청 강력한 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제로는 바둑만 아니라 이제 다른 체스 게임이나 보드 게임을 다 섭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마치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한테 점령당할 것 같잖아요. 막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바둑밖에 못해요. 게임밖에 못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한 획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들은 사실은 슈퍼컴퓨터 축에도 못 들어요. 너무 CPU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꽤 뛰어난 바둑 성능을 보여줬었죠. 어려운 얘기 또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왜냐면 슈퍼컴퓨터랑 너무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동영상 잠깐 틀어주셨네요. 왼쪽 거 틀어주셨는데 CPU하고 GPU 상식적으로 알면 좋아요. 뭔 차이인지를 아주 쉽게 보여주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왼쪽 거를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페인트 총을 쏴서 그림을 그리는데 CPU는 한 방씩 쏘죠. 그다음에 옆에 거 한번 플레이 해보시겠어요? 이제 GPU는 아이고 벌써 장비가 엄청나죠. 페인트 총이 한 방에 보시죠. 어떻게 그리는지. 모나리자를 그렸는데 한 방에 그립니다. 이게 CPU하고 GPU의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를 하냐면 CPU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요. 내가 계산할 게 있으면 하나씩 계산해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이제 코어가 여러 개 달린 CPU 하나에도 뭐 그 안에 이제 코어라고 실제 계산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여러 개 있는 이제 CPU들이 나오지만 만약에 그게 두 개면 두 개씩 쏘는 거예요. 코어가 두 개면. 근데 GPU는 그 코어가 GPU라는 기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GPU는 그래픽,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는 장치였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계산에 GPU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꺼번에 계산을 해내니까 속도가 더 인공지능 쪽에서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CPU 안에는 이렇게 메모리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우리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도 들어있고 하드디스크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마다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CPU 안에는 캐시라고 아주 빠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램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램에도 없으면 디스크에서 갖고 와요. 근데 CPU 안에 있어야 계산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개념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머리 하나하나가 코어. CPU고 옛날에는 CPU 하나였는데 그 안에 코어가 이제는 8개도 들어가고 16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GPU는 원래는 그래픽 장치였는데 최근에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공지능 쪽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어요.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바둑도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빠르니까 사람이 계산하려면 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해보고 결과가 뭐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하지만 컴퓨터는 GPU를 사용하며 꽤 빠르게 한 번에 모든 거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빨리 계산해내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CPU보다는 그래서 GPU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 얘기 나오는데 바둑의 모든 길을 다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뒀을 때 그 다음은 어디다 두고 모든 케이스를 다 계산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되냐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는 CPU하고 GPU를 다 마스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또 나왔다.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합치는 기술이에요. 슈퍼컴퓨터는 한 대가 아니거든요. 여러 대가 합쳐지는 게 슈퍼컴퓨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짧게 넘어갈게요. SMP라는 방법은 메모리는 하나인데 CPU가 여러 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딱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CPU가 여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MPP라는 방식은 CPU가 메모리 각자 자기 게 다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합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의 모든 슈퍼컴퓨터들은 다 이런 방식을 거기다 채택해요.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합치는 기술. 여러분들의 두뇌를 다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계산하는 게 슈퍼컴퓨터.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슈퍼컴퓨터 도대체 뭐냐? 알파고 아까 컴퓨터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것도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러고. 슈퍼컴퓨터의 정의는 현재 이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컴퓨터예요. 공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누가 계산을 하냐? 이 사람들이 합니다. 탑 500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탑500.org 들어가시면 매년 6월 달하고 11월 달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500대를 발표를 해요. 6월 달에는 독일에서, 11월에는 미국에서 각각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 안에 가면 이제 500등까지 이제 슈퍼컴퓨터가 다 나와요. 50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슈퍼컴퓨터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최고의 슈퍼컴퓨터 탑 5입니다.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아, 이제 크게 해올걸. 1등은 후가쿠라는 컴퓨터. 이름부터가 벌써 어느 나라 것 같아요? 네, 후가쿠는 후지산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래서 후가쿠라는 컴퓨터가 6월 달에 그 독일에서 발표한 탑500 순위에서 1등을 했습니다.
2등은 썸밋이라는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 3등은 시에라라는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 4등은 중국에 있는 타이오라이트라는 슈퍼컴퓨터, 5등은 중국에 있는 티아노2A 컴퓨터. 뭐가 느껴지시나요? 중국, 미국, 일본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 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싸워왔어요. 이 컴퓨터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 후각군은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이 세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미국 거 사다 씁니다. 아쉽게도. 물론 만들고 있는 작은 기계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중일 3국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후각군은 일본에서 2011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무려 10년 전에. 정부에서 예산을 1조 2천억 이상을 투입했고 후지츠라는 회사가 다시 또 몇천억을 더 보태서 개발한 컴퓨터예요. 몸값 1,000억이라 그랬잖아요. 1조 5천억 이상 들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등을 했어요. 무려 썸밋보다 2배 이상 성능이 좋아요. CPU 코어, 우리 코어 배웠잖아요?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머리의 개수. CPU 코어가 723만 개가량. 코어가, 계산해내는 코어가 엄청나죠? 참 대단한 컴퓨터예요. 저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MPP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합쳐놓은 겁니다. 우리는 기술 다 아니까 이제. MPP도 알고.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한국에는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저희 키스티가 운영하는 컴퓨터인데 누리온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가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까 첫 번째 퀴즈 답을 참 정답자를 안 봤군요. 아닌가요? 예. 예. 현재 누리온은 세계에서 몇 등을 하고 있을까요? 객관식이잖아요. 5등은 아니잖아요. 일단 5등 보여드렸잖아요. 5등은 중국 컴퓨터였잖아요. 그죠? 탑10 안에 들었는지, 13일 했는지, 17일 했는지. 이거는 찍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없대요? 예, 문제 끝났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검색할 시간이 없네요. 찍었어야 되네요. 자, 우리 정답자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기다려 달랍니다. 정답은 제가 공개할게요. 우선 정답은 17위입니다. 17위예요. 꽤 높은 편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는 11위로 출발했었거든요. 정답자 보여주시죠. 예, 당첨자 두 분. 오, 3번을 제일 많이 고르셨는데 지금 예, 당첨자가 이제 선물이 빵 터지고 예, 동고비님, 옥비순이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약간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님님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17위였어요. 6월 달에 발표된 순위에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계속 좋은 컴퓨터가 나오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어려운 것도 나왔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Rmax라는 게 있고, Rpeak라는 게 있는데, 슈퍼컴 순위 정할 때. Rmax는 자기네가 컴퓨터를 막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 정도 성능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이론적인 성능이 Rmax고, Rpeak고요. Rmax는, 그럼 이 컴퓨터 진짜 이 성능이 나는지 어떻게 아냐? 림팩이라는 그 벤치마킹 테스트 해보는 프로그램을 각각 돌립니다, 컴퓨터에. 그래서 이 수치를 뽑아내는 게 Rmax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단위가 테라플랍스라고 돼 있어요. 저게 뭘까?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은 플롭스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플롭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1초에 계산을 몇 번 하느냐. 그게예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1초의 실수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느냐가 컴퓨터의 이제 성능을 예측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을 한번 해보시죠. 계산. 3.14, 1592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이제 연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1초에 난 풀었다. 1초 만에 풀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1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0초 걸렸다.
0.1 플러스의 두뇌를 가지고 계셔요. 제가 보기엔 1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이걸로 치죠. 여러분들의 두뇌는 다 0.1 플러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기가 플러스, 테라 플러스, 페타 플러스, 엑사 플러스 이런 이제 단위가 나와요. 기가 플러스는 PC가 기가 플러스 단위예요. 10억 번 계산합니다. 1초에. 그 다음에 테라 플러스는 과거의 슈퍼컴퓨터들은 조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1초에.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이제 페타 단위를 쓰는데 1000조번 계산하는 1페타는 1000조번 계산하는 거. 1엑사로 가면 100경번을 계산합니다. 1초.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면 인류하고 한번 후각구하고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1위 하는 일본의 슈퍼컴퓨터 리켄이라는 이제 이화학 연구소에서 사용해요. 70억 명이 인류라고 치고 각각 이런 문제를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0.1 플랍이잖아요. 인류 전체는 0.7 기가 플랍이 됩니다. 인류 전체의 머리는. 근데 이거를 후각구의 성능은 415 페타플랍스예요. 그렇지, 상상이 안 되는 숫자를 계산해냅니다. 이게 1000조니까 경 41경 5000조번을 계산합니다. 1초에 후각구는. 인류의 두뇌랑 한번 비교해보면 6억 배 정도 빠른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를 한번 초로 날짜로 계산해봤더니 19년이라는 대충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인류 전체가 모여서 19년 동안 계산할 문제를 후각구는 단 1초 만에 계산해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슈퍼컴퓨터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궁금하죠? 내 핸드폰은 몇 기가 플랍스나 될까? 몇 플랍스나 될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삼성의 스냅드래곤이라는 CPU를 쓰는데 얘는 코어가 무려 8개나 들어있어요. 우리 코어 알죠? 네. 8개나 들어있고 대충 122.38 기가플랍스 정도가 나옵니다. 인류보다 훨씬 빠르죠. 인류는 0.7 기가플랍스입니다. 노트북은 한 191.5 기가플랍스 정도 나와요. 슈퍼컴퓨터랑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최초의 슈퍼컴퓨터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1964년에 미국의 국정통예방센터에서 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도 이제 IBM의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크레이라는 아저씨가, 크레이는 지금의 회사의 설립자기도 한데, 크레이라는 아저씨가 IBM 거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터가 필요해. 그래, 우리 만들자 해서 만든 컴퓨터가 CDC 6600이라는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얘는 몇 플랍스였을 것 같아요? 그건 퀴즈는 아니고. 6600 플랍스. 유추는 좋으셨습니다. 얘는 사람들마다 또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1에서 3메가 플랍스 정도. 메가면 택도 없죠. 여기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성능이 그 당시에는 빨랐을지 몰라도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핸드폰보다도 훨씬 못한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 슈퍼컴퓨터였어요. 이 컴퓨터가 무려 100대나 팔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슈퍼컴퓨터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중에 50대는 핵무기 개발에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핵 개발에 50대 정도가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국가별 순위를 한번 볼게요. 현 시점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등은 중국입니다. 무려 226대를 가지고 있어요. 500대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슈퍼컴퓨터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 113대, 그 다음에 일본이 29대. 미중일 전쟁이죠. 한국은 3대를 가지고 있어서 무려 13위의 랭킹이 됐습니다. 나라를 보시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이태리 다 조금씩 잘 사는 나라. 어디서 이름 좀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우리나라는 3대, 한 대는 여기 키스티에 있다 그러고 2대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요, 기상청에 2대가 있습니다. 기상청 왜 2대씩이나? 그거는 이제 퀴즈이기도 한데요. 제가 미리 스포를 했는데 기상청은 아무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별 점유율이에요. 슈퍼컴퓨터 500대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박스 하나가 한 대예요. 그럼 박스의 크기는 뭘까요? 성능. 박스 하나는 컴퓨터의 개수고 박스의 크기는 성능이에요.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중국, 초록색은 일본. 후각구 엄청나죠.
얘가 후각과 하나예요. 엄청나죠? 얘는 미국에 있는 서밋이라는 2등 하는 컴퓨터. 이건 중국에 있는 3등 하는 컴퓨터. 개수는 중국이 되게 많은데 성능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더 크죠, 중국보다. 개수는 반밖에 안 돼도 미국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한 대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우스. 코리아 나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키스티에 있는 컴퓨터. 트레이사의 컴퓨터를 쓰거든요, 저희. 요게 두 개가 기상청에 있는 쌍둥이 컴퓨터.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경쟁을 할까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진진해지죠? 한국의 슈퍼컴퓨터입니다. 키스티에 있는 누리온이 17위, 기상청에 있는 누리하고 밀이라는 애가 138위, 139위. 성능은 똑같지만 그냥 의미 없이 순위를 붙이는 거, 공동은 없기 때문에 기상청은 두 대를 운영을 해요. 무려 500억씩이나 하는 컴퓨터를 두 대나 사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먼저 키스티의 슈퍼컴퓨터 잠깐 말씀드리면 힌트가 나오는데 저희 건물 보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국가 슈퍼컴퓨팅 연구소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원통형 건물은 또 있고 그 옆에 박스형 건물에 지금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는데 2층에 있어요. 그 무거운 컴퓨터를 굳이 2층씩이나 갖다 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친구들. 왜 그랬을까요? 굳이 2층까지 힘들게 올라갔을까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갑천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면 1층에 있으면 지하에 있으면 다 차잖아요. 저희 컴퓨터 가격만 600억짜리인데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2층으로 올렸어요. 근데 누리미리도 그러면 왜 두 대인지 이제 힌트가 됐죠. 기상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농업이나 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한 대가 누리가 이제 주로 기상을 예측하고 미리는 똑같이 백업을 합니다.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누리가 문제가 생기면 미리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항상 두 대를 구입합니다. 큰손이죠. 1+1으로 컴퓨터를 두 대를 삽니다. 이제 이유가 되셨죠? 예전에는 7대, 8대씩 500위 안에 한국의 컴퓨터들이 들어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작은 300위대의 슈퍼컴퓨터를 좀 썼었는데 일부러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위가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탑 500밖에 없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현장 퀴즈 나갑니다. 우리 어린이들. 탑 500이라는 말은 내가 들었는데 그린 500은 도대체 뭘까요? 또 500을 또 순위를 매겨요? 자, 이거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풀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시면 돼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손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른들 빼고 어린 친구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력 효율. 또 다른 친구는 그린. 초록색. 예. 부끄러워서. 자, 문제 지금 계속 풀고 있고요.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에 이제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전력 효율이 맞아요. 자, 온라인에 이제 정답자 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당첨자가 뜰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 그린 500 순위를 매기는지. 슈퍼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많이 합쳐놓은 거잖아요. 공간도 많이 쓰지만 전기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전기를 또 그 같은 1와트로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500을 매겨요. 컴퓨터 중에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컴퓨터의 순위 500위를 또 매기기도 합니다. 정답자가 아직 안 나왔나 봅니다.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근데 아주 재밌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탑 500에서 1등한 컴퓨터는 그린 500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후각구는 성능에서 1등이지만 전력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8위 아니면 9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도 좋은 컴퓨터를 일본이 만들어냈어요. 그린 500은 전력 효율입니다. 자, 정답자,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장미꽃님, 민들레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자, 현장에서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까만 마스크 친구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제가 드릴게요. 드론은 이 날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저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60개의 모델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다 돌려서 가장 효율이 좋은 날개를 장착한 드론이에요. 자, 이래서 자, 축하해요. 다른 친구들도 안타깝지만 제가 하나밖에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선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한국 슈퍼컴퓨터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스티하고 기상청이 유지를 했었고, 키스티는 1988년도에 1호기가 처음 들어왔고, 이 모양은 저희 키스티 건물 모양이에요. 원통형 건물, 왜 한빛아파트, 대전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한빛아파트 옆에 있는 원통형 건물이 이 크레이2S라는 국내 1호 슈퍼컴퓨터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서 보통 5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비싼 컴퓨터를 5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현재까지 왔고요.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5년에 한 번씩 매년 슈퍼컴퓨터를 삽니다. 그럼 올해 마지막에 산 게 2015년이 누리미리였거든요. 올해가 2000년이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컴퓨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레노버라는 처음으로 중국계 회사의 컴퓨터를 사게 됐어요. 두 대를 또 큰손답게 구매를 합니다. 날씨 정확도가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우산 안 들고 나가는데 비 오면 이제 열받아서 이놈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사줬는데 왜 못 맞춰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여기 올라가는 컴퓨터도 좋아지지만 수치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요. 날씨를 계산하는. 즉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보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셔요. 날씨에 대해서는 너무 슈퍼컴퓨터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리온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키스티로 오시면 제가 견학시킬게요. 누리온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박스 하나가 키는 한 이 정도 되고 넓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박스가 이제 총 저희가 한 120개 이상, 130개 정도가 쭉 늘어서 있어요. 쭉 늘어서 있고, 이 방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여기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발열이 너무 많아요, 컴퓨터. 그래서 누리호는 사실은 지하에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순행식으로 물을 2층으로 올려서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박스 하나가 하중을 1톤 이상 견디는 특수 건물이어야 되고요. 저 박스에는 70개 이상의 노드라고 불리는 컴퓨터들이. 누리온의 성능은 13.9 페타플랍스였습니다. 수다코가 한 415 정도였죠, 아까 제 기억에는. 이것도 사실은 13.9 페타를 치면 1경 3000조번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1초에. 엄청 빠른 컴퓨터예요. 그래서 코어는 저희가 57만 개 정도의 코어로 돼 있고, 처음 도입했을 때는 11위였어요. 탑10 안에는 못 들었는데 이제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요. 현재는 17위고. 기반 시설하고 다 포함하면 약 1000억 가까이 들었던 컴퓨터로 보는 누리온입니다. 이거는 이론 성능이고 13.9는 림팩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실제 성능입니다. 70억 명이 뭐 420년 계산할 걸 1시간 안에 처리하고, 하루에 물이 아까 쿨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1200만 리터 가까운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하루에 열을 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이만큼이나 할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무게는 보잉 787 여객기 무게 정도 됩니다. 저희 2층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하중을, 그러니까 특수 건물인 거예요, 말로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꽂혀 있는 케이블들은 서울 대전 정도 길이로 일렬로 늘었으면 엄청난 컴퓨터죠. 네. 그다음에 누리온의 사용 현황, 현재 막 80% 이게 차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ksc.re.kr이 저희 이제 슈퍼컴 본부 홈페이지인데 들어오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아까도 보셨죠? 미중일의 전쟁이죠. 기사들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미중일 슈퍼컴 1위 경쟁 밀리는 한국. 1초에 뭐 몇 경 미중일의 슈퍼컴 전쟁.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다. 일본이 뭐 슈퍼컴에 세계에서 빠른 걸 차지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중국은 근데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자체 개발 능력도 생겼냐면 미국은 슈퍼컴퓨터를 전략 물자로 지중해서 중국에 팔지 않아요. 한국에는 우호 국가니까 팔지만 우방 국가니까 팔지만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체 개발을 시도해 왔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대체 왜 벌이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팩트인데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은 이 탑500에서 1위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높이는 성능이에요. 페타플랍스예요. 페타플랍스. 처음에는 2010년 에는 처음에는 제규어라는 미국 컴퓨터, 그다음에 중국 거, 일본 거, 미국 거, 중국, 미국, 이번에 일본이 엄청난 컴퓨터 후각구를 만들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시 기사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경쟁이 2000년대까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요약해드리면 2002년 6월에 일본에 얼스 시뮬레이터라는 지진용 계산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1위로 등극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일본이 우리 미국을 제치고 1등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서 미국 DOE라는 에너지부에서 야 빨리 개발해 해서 블루진이라는 컴퓨터가 바로 2004년 11월에 1등을 또 차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핵실험에서 주로 블루진도 많이 쓰였어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우리 또 1등 뺏겼네. 우리 초당 1경회를 갖는 슈퍼컴퓨터 개발해서 1조 원 투자할 테니까 하자. 실제로 K컴퓨터가 1위를 또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쳤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은 다 폐기했다고 치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시뮬레이션만으로 실험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슈퍼컴퓨터는 무기 개발에 참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클릭해 주시죠. 네.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잠깐 동영상들을 좀 볼게요. 이거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의 이제 기상을 분류해서 분석해서 냈던 영상이고 천문 우주 쪽에서 블랙홀을 뭐 연구한다거나 별들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합쳐지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고 요거는 이제 뭐 아시겠죠. 로켓 나사에서 나온 건데 로켓 발사 장면을 전부 다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안 하고 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 하고 해도 가끔씩 실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뒤에 드론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보시고. 다음도 다 클릭해 주시죠. 최근에는 과학이나 무기 개발에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산업에도 다 많이 써요. 제품 개발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택시예요. 에어택시. 그거에 프로펠러를 돌렸을 때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이고 요즘 아주 핫하죠. 코로나 때문에 단백질들끼리 어떻게 그 결합하고 효과를 내는지를 이제 분석한 화학 분야나 바이오 쪽에 서 항공기 이제 바퀴를 내려서 실제 랜딩할 때 바람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장면은 자동차. 부가티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또 저렇게 공기역학적으로 어떻게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설계했을 때 공기 저항을 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으로. 자, 퀴즈. 이거 너무 쉽죠, 이제. 네 번째 퀴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누가 빨리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누가 빨리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커피 쿠폰 2장이 나갈 겁니다. 현장 계신 분도 온라인에서는 경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당첨자는 빠른 순서는 아니니까요. 선착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끝났습니다. 정답은 그린 500도 아니고 탑 500이죠. 500대 순위를 이제 발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탑500.org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순위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CPU도 알고 GPU도 알고 MPP도 알고 많은 용어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첨자 확인하겠습니다. 여우빈님, 다같이 박수천님 축하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없나요? 신기하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러면 외국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예요? 키스틴 슈퍼컴 갖고 있다는데 뭐예요? 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는 슈퍼컴퓨터를 써서 기업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실제로 저희가 했던 일들이에요. 요거는 CPU 쿨러 만드는 회사 거고 전기 자동차의 그 김서림을 어떻게 재상하는지 저거는 뭐 같아요? 우리 주부들 잘 아시는 그 녹즙기 같은 거예요. 스크류. 원액기라고 부르는데 칼날이 아닌 플라스틱이에요. 울템이라는 아주 고급 플라스틱 소재를 쓰는데 비싸요. 가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원래는 이 사이즈였는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도 성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제작하게 도와드렸어요. 요거는 샤워기. 여러분들 샤워하는 샤워기의 그 관내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서 물이 제일 잘 나오는 구조의 샤워기를 실제 인체 모델 가지고 저희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고 요즘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공기청정기 방의 어느 위치에다 공기청정기를 뒀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저희가 C사에 전달해 드리고 요거는 요즘 신혼부부들의 1순위 가전제품 세탁기가 아닌 의류건조기, B사의 의류건조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요 두 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예쁘죠? 한 대 큰 거 한 대 썼을 때, 작은 거 중간 사이즈 두 대 썼을 때, 모델을 각각 다른 걸 썼을 때, 다른 거 썼을 때, 어떤 게 더 공기를 잘 청정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빨간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공기가 현재 없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 두 번째 게 제일 빨리 없어. 네, 똑같은 거 두 개를 위치도 사실은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C사에 넘겼고 C사에서는 아마 조만간 이런 프로그램들을 코디분들이 들고 가셔서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어디다 놓으면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아마 해드릴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더 했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AR이라는 기술, 저희 사무실이에요. AI라는 기술로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 보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건조기, 의류 건조기. 의류 건조기는 잘 아시지만 뭐 10몇 킬로, 14킬로 뭐 이런 형이 있잖아요. 국제 표준으로 그거에 따른 배기니가 몇 개, 이불보가 몇 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고 회전을 시켰습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 뭐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보일까요? 얘는 핑크색이 뭔가 두 개가 있고 쟤는 파란색이 두 개가 있죠. 리프터라고 색 보시면 네. 그 리프터라고 보통 의류들을 쳐주는 거예요. 의류들을 쳐서 더 얘가 위로 공기 중에 많이 나를 수 있게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리프터가 세 개이면 더 좋겠죠. 더 잘 쳐주겠죠. 하지만 의류가 상하니까 두 개를 놓고 얘는 삼각형, 쟤는 사각형으로 해서 어떤 게 더 잘 말리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두 번째 게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천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저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영스 모듈이라는 그 값을 조정해서 값을 올리면 조금 고무처럼 딱딱한 형태가 되고 값을 최대로 낮추면 휴지떡처럼 돼서 제가 중간 거를 채택을 해서 얘를 의류로 표현하면 되겠다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돌려서 건조가 잘 되는지를 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퀴즈, 그냥 퀴즈. 건조가 잘 되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말려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건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리프터의 역할하고 마찬가지인데 공기 중에 많이 있으면 접촉을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의류의 각 포인트, 점을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더 많이 움직이는지를 다 본 거예요. 모든 좌표에 대해. 그래서 얘가 쟤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드렸던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아까 드론? 이 드론이에요. 그 드론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조금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요. 윗판, 아랫판, 중간 거 그림을 그려서 캐드라는 툴로 그림을 그려서 합칩니다. 모든 부품을 그림을 그려서 합쳐요. 합친 다음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격자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다 이렇게 격자를 다 만듭니다. 이 격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셨던 그 어려운 방정식들
각 격자마다 그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량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격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과는 더 정확해지는 거고 정교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렇게 격자를 만들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4m/s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각도는 이 정도로 기울여서 벽에 부딪히게 이제 조건을 설정하고 컴퓨터를 돌려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하면 결국 나오는 결과는 숫자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냥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으로 결과를 가시화라는 걸 해서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게 충돌에 제일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충돌 시뮬레이션 같은 것, 시뮬레이션 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도대체 격자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주를 1cm씩 격자를 치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우주를 해석할 때는 뭐 1km by 1km 격자 하나가 이렇게 하기, 그래도 계산량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더 격자를 많이 만들어서 계산을 많이 하더라도 정확하게 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가 분해가 해당하는 코어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타 등등에 대한 거는 이 폰트가 좀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슈퍼 대한민국이라고 이지수 박사님이라고 원래 저희 보스였던 분이 지금 사우디로 스카웃 되셔서 사우디 슈퍼컴 센터 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의 블로그인데 지금도 해외에 나와 있던 슈퍼컴퓨터 활용 기사를 계속 번역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슈퍼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지수 박사님이라고, 지수리라는 이제 이게 블로그 스팟인데 주소가 깨져서 나와요.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시간이 좀 아마 됐을 텐데 더 흥미로운 이제 주제로 야구, 스포츠, 요즘은 금융, 스포츠 전부 슈퍼컴퓨터를 써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 감자칩도. 야구에서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을 했던 머니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머니볼 이론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머니볼 이론이라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가 오클랜드라는 야구팀, MLB 팀이 그 예산이 되게 적었어요. 예산 순위로 따지면 25위 정도밖에 못하는 팀. 결국은 잘하는 선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어서 머니볼이라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을 짤 때나 선수들을 분석할 때인데 다 통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순위 25위면 결국은 좋은 선수들이 없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 머니볼 이론은 영화로도 제작되고 금융 쪽에서도 응용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의 기사, 최근은 아니고 2015년 기사인데 미스테리아 MLB 팀이 크레이의 슈퍼컴퓨터를 샀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팀인지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어느 팀 하나가 크레이사의 슈퍼컴퓨터를 샀어요. 왜 샀겠어요? 선수들의 저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나 달리는 속도, 타구의 어떤 최근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술이 좋아지면서 영상 분석까지 이제 들어가서 모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분석이 돼서 리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선발을 컴퓨터가 정해주는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의 이슈죠.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도 많은, 저희 연구소도 짜잔 기사가 났습니다. HPC 와이어라는 그 슈퍼컴퓨터 분야의 저명한 잡지인데요. 피스티의 슈퍼컴 센터가 코비드 19이랑 싸우는데 합류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있고요. 저것도 저희랑 서울대 교수님이랑 저희 컴퓨터를 써서 서울대 교수님이 분석한 건데 저는 잘 몰라요, 이 분야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구조를 저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그러고요. 저 돌기 하나하나 하트 모양처럼 생긴 저 돌기 하나하나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면 텍사스의 TACC라는 슈퍼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 형태를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저 옆에 기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6월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후가쿠가 1등 하기 전에 미국의 썸밋이 1등이었는데 그 썸밋에 대한 기사. 그다음에 최근에는 후가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 물질 한 2만 개 정도를 놓고 이 중에서 한 8개 가량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물질들을 찾아내는 거를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단백질 염기 서열이나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 대비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2만 개를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 8개 정도를 추렸다고 합니다. 하시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이건 너무 어려워요. 기존의 슈퍼컴퓨터나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밖에 계산을 못해요. 이진수로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산해요.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중첩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 계산하고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한 방에 GPU처럼 계산해내는 역할을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전에 16년 기사인데 보시면 도대체 왜 그럼 양자 컴퓨터에 매달리나. 슈퍼컴퓨터로는 현대 암호 체계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12자리 숫자의 암호를 가지면 현재의 슈퍼컴퓨터로 풀려면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로 풀면 수분 이내에 저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무기 체계는 다 암호화랑도 연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실제로 양자 컴퓨터나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핫한 이슈. 전기도 심지어 덜 먹습니다. 이 당시에 16년 당시에 세계 1위 슈퍼컴퓨터는 세종시의 전체 전력량의 0.5배를 먹었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심지어 전기도 적게 먹어요. 그럼 우리도 빨리 개발하거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단점이 있어요. 오류가 자꾸 나요. 계산은 오류가 나면 안 돼요. 1000번을 계산하든 10,000번을 계산하든 똑같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가끔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실전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보시면 또 뉴클리어 웨폰 총기 개발에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랩이라는 곳에서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D-웨이브라는 회사의 양자 컴퓨터를 써요. 팔리고 있어요, 실제 양자 컴퓨터. 돈도 얼마 안 해요. 180억밖에 안 해요. 기존의 슈퍼컴에 비하면 엄청 껌값이죠. 1조 5천억 들어서 만드는데 180억? 괜찮네. 살만하네. 한 대씩 장만해야겠네라는 생각이. 근데 저 D-웨이브가 실제 인도하는 게 이제 우리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트라는 체계를 쓰잖아요. 1비트, 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얘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3큐비트면 그러니까 3비트면 2의 3승이어서 8번을 계산을 하는데 3큐비트면 이 2의 3승 계산을 한 방에 하는 걸 의미해요. 3큐비트. 근데 저 인도된 컴퓨터가 무려 5,000큐빗이 그럼 2의 5,000승을 한 방에 계산한다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걸리는 걸 수분 만에 풀 수. 지금 전 세계는 다시 양자 컴퓨터 전쟁이.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오류도 많이 나고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은 그렇지만 조만간에 5년, 10년 뒤에면 진짜 양자 컴퓨터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또다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마지막 결론은 이런 전쟁터 속에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써야죠. 만드는 거는 미중일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 이제 막 떼있거든요. 키스트에서도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소형 컴퓨터는. 여러 군데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긴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활용 쪽에서는 어찌됐든 키스티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슈퍼컴 서비스하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이 쓰셔야 더 좋은 컴퓨터를 사주죠. 나라에서. 그 다음에 산업 쪽에는 아직은 조금 활용이 적은데 더 많이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의 결론이고요. 마지막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를 1+1으로 구매를 합니다. 구축을 합니다. 구매란 말하면 좀 그렇고 구축을 합니다. 동시에 구축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커피 쿠폰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온라인에서 경쟁하는 걸로. 답은 2번이죠. 재난 등에 대비한 백업용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조만간 이제 당첨자가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백업하기. 두 대를 그래도 구축하는 이유는 돈이 비싼 돈 들지만 기상이라는 업무 자체가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두 대를 합니다. 정답자는 마름모님, 클라우드 블루님. 안 계신가요? 아, 안타깝네요. 왜 차별하죠, 현장을?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어려운 얘기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슈퍼컴퓨터는 참고로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뭐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돈이 많아 100만 원을 내시면 몇만 그런 일도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그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너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켜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질의응답을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무작위로 막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실 거고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온라인에서도 하실 거고 또 현장에서 또 궁금하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제가 다 알지는 않아요. 워낙 어려운 분야라서. 뭐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계산해서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 질문. 네. 네. 음. 슈퍼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키스티의 슈퍼컴퓨팅 본부에는 약 200명 정도가 하는데 슈퍼컴 본부만 그중에 제일 많은 분이 물론 이제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화학이나 물리나 천체 물리 하시는 응용과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키스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까 2만 개 후보 물질 중에 8개로 압축해내는 일은 한 젊은 박사님이 계신데 전공이 그쪽 분야예요. 바이오 분야. 그분은 2만 개의 후보 물질 데이터를 받아서 그중에서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써서 해내시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셔요. 직접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생명과학연구원의 박사님들도 가끔 네. 이 키스트에 가가지고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질문 해주실 분? 네, 네, 우리 회장님 질문하시죠. 회장님 한번. 네. 슈퍼컴퓨터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말이에요. 네. 1등, 2등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기술이 크리티컬 기술이 원래 미국이 일본을 못 따라가고 그렇게 일본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CPU에 대한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CPU가 꽂힌 우리 보드라고 부르는 그걸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를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합칠 때 박사님 컴퓨터하고 제가 합쳐지려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연결된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라는 또 기술. 이 모든 기술이 그래서 아까 실제 이론 성능과 실측 성능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두 개를 붙이면 곱하기 2의 성능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네트워크 문제나 뭐 칩 간의 어떤 간섭 문제나 보드가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성능이 5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의 총합이에요. 메모리 기술, 네트워크 기술, CPU 기술 모든 것들이 다 총합체가 돼야지 슈퍼컴퓨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를 조만간 올 11월에 미국에서 이제 이제 또 탑500을 발표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메모리 기술도 있고 잘 만들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제가 느끼기.
혹시 그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읽어드리면 슈퍼컴퓨터가 한 테스트 내용이 재미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방장님. 질문은 그쵸? 유튜브 같죠? 저 되게 네네.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무 네. 질문이나 괜찮아요. 네, 우리 네. 어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대가 다 고장 나면 어떡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요. 늘 두 대인데도 고장이 나면 참 이거 어떻게 하죠? 날씨를 예보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사실상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 두 대의 컴퓨터도 사실은 원래는 건물이 달라야 돼요. 한 대가 자연재해로 네, 네. 고장이 나면 얘가 운전이 돼야 돼서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은 같은 건물에 있지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리는 돼 있지만 같은 건물에 있고 또 한 가지 잘해주셨는데 세 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공군 기상전대라는 데가 있어요. 비행기가 출격하려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군 기상전대는 특별히 피스트에 있는 슈퍼컴퓨터 써서 날씨를 자기네 작전하기 위한 날씨 같은 것 예상하기도. 그러니까 키스트에 있는 누리온이 일부 그 기능을 하기도 해요.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하실 분. 질문 없어요? 네. 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등이 안에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해마다 점점 사놓은 게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은 500km는 가지만 그래도 아까 1, 2등 차이는 되게 속도가 완전 확 차이가 났지만 네네네. 3, 4등부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는 안 네네. 났는데 저희도 500은 넘지만 1000등 안에는 또 많이 있지. 많이 않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 현대, LG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들, 그다음에 네이버 뭐 여러 기업들이 사실은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위에 올라온 적도 있는데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개를 합니다. 그러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1000등까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4호기 지금 5호기거든요, 누리운이. 4호기는 실제로 도입된 지 4호기에서 5호기 갈 때 원래 5년에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늦게 줘서 빨리 주세요. 늦게 줘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그 4호기 타키오는 500등 밖이었어요. 기상청 두 개밖에 없던 암흑기도 저희가 있었어요. 이제 누리온이 11위로 올라오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꼭 5년에 한 번씩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 네. 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관건이 우리나라도 하고 여러 나라도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후지증 후같고요. 후갖고 네. 그렇게 1위가 되는 게 훨씬 좀 빨리 찾을 수 있나요? 확률은 높겠죠. 확률이. 계산을 훨씬 더 빨리 하니까 여러 케이스를 한꺼번에 돌려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 센터들은 각자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키스티 같은 경우도 해외랑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고 자기네가 가진 컴퓨터들을 다 총동원하고 있어요. 조만간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최대한 후보물질들을 찾아내고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약을 만드는 거는 임상실험, 1상, 2상, 3상이라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는 경쟁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만큼은 다 같이 지금 머리를 맞춰서 후각구가 일본에서 그럼 치료제가 빨리 나올 거다. 물론 확률은 높을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 아까 약 개발을 할 때는 이제 후보 화학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과거에는 하나씩 그야말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먼저 이제 동물한테 먹여봐서 이게 약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를 쓰면 그거를 안 하고 네. 한번 시뮬레이션 일종의 한번 가상으로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안 해도 컴퓨터로 해서 10,000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100만 개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빨리빨리 버리고 그냥
금방 계산해가지고 8개, 아까 말씀드린 네네 8개 이렇게 추려내는 추려내서 과정을 그것만 이제 테스트를 하면 가능성을 확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생명과학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가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죠. 연구자분들한테는 이제 신청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대부분 무료로 드리고 산업체분들도 저희를 통하면 다 무료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일부 이제 대기업이나 좀 돈이 많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한테는 무료로 다 그렇지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CPU 코어가 57만 코어는 있지만 나 50만 개 쓸래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못 그래서 사실은 좀 조정은 하고 있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뭘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네. 그 과학자분들께서 이제 네.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컴퓨터 언어 같은 거는 과학자분들이 직접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는 윈도우즈가 아닌 리눅스라는 리눅스 써본 적 거의 없잖아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쉽게 슈퍼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키스트에는 슈퍼컴퓨터만 이렇게 덜렁 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러면 내가 그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가 모델링도 하고 계산하는 조건도 입력해서 넣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컴퓨터 언어적으로 보면 교수님들은 기존에 이제 파는 소프트웨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말고 나만의 뭔가 이론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코딩을 하는데 포트란이나 C 같은 코딩 언어를 써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돌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C 언어도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합쳐놨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키스트에 있는 연구원들은 병렬화 작업을 도와드려요. 프로그램을 갖고 오시면 우리 친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코딩을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이게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프로그램을 고쳐서 병렬화를 시켜드려요. 이런 일을 병렬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양한 언어를 쓰실 수 있지만 프로그램도 쓸 수 있고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계시니까 전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컴퓨터 응용학자가 되겠다. 화학기도 상관없고 천문에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우리는 계산과학이라고 부르고 계산을 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과학자가 되시면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우리 온라인에서는 다 나가신 것 같아요. 퀴즈가 끝나서 상품이 퀴즈가 없어서 끝나가지고 나가신 것 다 같아요. 나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네. 우리 네, 네.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분석 의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신청을 좋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꼭 네네. 연락 주십시오. 네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네. 말씀드린 저희 가상설계센터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네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네네. 무료로 네. 지원을 해. 네네. 저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재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 장비는 어떻게 좋은 질문 하시는지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저희끼리는 이제 저도 아까 실수한 게 구매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욕 먹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우리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입찰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회사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록 만들지는 못해도 설계는 저희가 하긴 하거든요.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이전에 그럼 컴퓨터 그 비싼 거 어디다 치웠을까요? 고철로 팔았을까요? 거의 고철에 가깝습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덩치만 크고 전기만 많이 먹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슈퍼컴퓨터를 저희가 구축을 할 때 600억짜리 컴퓨터면 600억 이렇게 입금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구매 주축을 하는 게 아니고 리스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매년 구매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밌는 건 $1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이전엔 그렇게 했거든요.
이전에 있던 4억의 타키오는 이게 합쳐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박스를 나눠서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았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우리는 10개만 주세요 하면 10개를 보내드리고, 또 어디는 2개만 달라고 하면 2대를 보내드리고, 연구용으로. 그래서 원하는 기관에 저희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은 옛날 슈퍼컴퓨터는 사실은 그 큰 덩치가 노트북만도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워낙 빠르니까 발전이.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나라는 컴퓨터를 사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순위에 보면 막 17위이고 그럼 이런 거는 이름이 저희 국가로 네. 들어가는 거? 비록 이제 우리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중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3개 나라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살 수밖에, 물론 우리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나라로부터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입한 건 우리나라 소유가 되니까 순위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실제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위에 그 회사 이름도 나와요. 지금 우리 구축한 컴퓨터는 크레이라는, 아까 1964년도에 CDC 6600을 만들었던 그 아저씨가 설립한 크레이라는 회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탑 500 리스트에 3개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만드는 나라가 거기밖에. 또 질문 없으실까요? 원래 우리 네. 지금 3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뭐 달에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 똑같이 슈퍼컴퓨터도 우리나라도 만들려는 계획을 혹시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예.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 5호기 도입할 때 이제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해서 정부로부터 이제 예산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키스티하고 서울대에 있는 이모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해서 우리는 일단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구축을 하고, 서울대에서는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만드는 쪽은 약간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는 애틀이라고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저희 키스티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컴퓨터를 만들고는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자체 컴퓨터 제작에 들어갔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사실 30년 축적이 돼야 되는 기술이라서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오면 되니까, 속국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중국에 전략물자라서 수출을 아예 안 합니다.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그걸 대비해서 기술을 축적해 왔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몇백억 규모로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는, 작은 규모의 1페타 정도, 1페타 플러스, 아까 우리 플러스 배웠잖아요. 그 정도 규모의 컴퓨터를 지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도 있지만 1년에 이제 모집을 저희가 연초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제안서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가 그걸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C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네. 네, C사는 게 거기입니다. 예, 정수기도 팔고 그런 회사.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세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예.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 몇 분밖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늘 오신 분들 모두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빠른 시간으로 그냥 쭉쭉쭉 지나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해서 우리 박사님도 어떤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현장까지 오셨는지 한번 아실 수 있는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우리 가장 어색한 시간. 예, 저희는 이렇게 넷이서 자주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요. 예, 지난번에도 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왔어요. 항상 이 모임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가족입니다. 맨날 저는 이름만 잠깐 우리 드론의 주인공. 드러내지고
대전 목동초등학교 전준하입니다. 상인가? 대성중 1학년 전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 또 가족. 어머님에게 마이크를. 네. 주제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근데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제 조금밖에 못 잤는데도 잠이 하나도 안 오고 감사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쉽게 쏙쏙 들어와서 오늘 참 이해가 잘 되는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는 학교 소개 한번 할까? 대전 한바초등학교 윤서진입니다. 네, 우리 뒤로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이.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슈퍼컴퓨팅 캠프를 갔었거든요. 같이 박사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들으러 왔어요. 혹시 연민선 박사님 아세요? 응용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저랑 같이 캠프 이끌어 주셨어요. 저 얘기 좀 전해주세요. 청소년 알겠습니다. 네, 꼭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교육도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요. 네네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이 전향했지만 키스티, 그러니까 키스티.ri.kr 들어오시면 교육에 대한 또 내용들이 있어요. 하십니다. 대학생이세요? 네. 마스크 저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천문학 전공하고 있는 또 대학교 잘 2학년 됐다. 네, 학생이고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진짜 강연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저 나중에 천문학자 키스티에 돼서 들어오시죠. 네 연구하러 갈게요. 실제로 저희 천문연구원도 있지만 키스티 안에도 천체물리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기상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네, 우리 기업에서 오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유클리드 소프트 대표 최은경입니다. 저는 오늘 저도 제목 보고는 그냥 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나 뭐 이런 쪽 얘기하실 줄 알고 왔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자녀하고 함께 왔어야 됐는데라는 되게 아쉬움이 커서 다음에는 꼭 같이 가족으로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셨던 마이크 잡는 기회 많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슈퍼컴퓨터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바이트 한빛 아파트 아파트 살고는 살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설명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고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올 때마다 과학자님들한테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한 번 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란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적으로 접해야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보거나 책을 본다는 거는 거의 거의 빛의 속도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게 정말 경험상으로도 좋고 되게 좋은 기회였고 저희 뭐 벽돌 한 장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코로나19가 이렇게 돼서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가급적이면 항상 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의장님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독돌 한 장에서 어린이들 학생들 모집해서 조금 견학을 한번 제가 책임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네. 과학에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네네. 작년에 거기 갔다 왔잖아. 바로 오주 맞아요. 네. 그래갖고 가까운 올해는 키스티로 한번 오시죠. 그 슈퍼컴퓨터 방문하는 네네. 마스크 마이크 잡을 게 별로 없다고 어머니가 어원초 백건우입니다. 반가워. 뭐 다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박사님처럼 슈퍼컴퓨터 연구하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게임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공부를 일단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자가 되겠다는 만약에 있다면 아까 보셨지만 되게 다양한 분야의 모든 걸 수용하거든요. 공학도 마찬가지. 네, 제 생각에는 관심은 갖되 공부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학교 공부를 해서 예.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어떡해요. 그렇지. 파이팅. 네, 절대 수학은 포기하지 말라.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수학은 잘해야죠. 수학을 잘해야죠. 저희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이제 심지어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생물 쪽을 공부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도 와서 지금 뭘 공부를 해야 될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같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대학 다닐 때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세포생물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공부하는 수학 공부, 물리 공부, 이게 화학 공부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 쓰입니다. 정말 다 쓰이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대학 때 다시 나오고 맞습니다. 대학 때 다시 했던 대학원 때 다시 나오고 박사학위로 받으려는데 고등학교 책 봐야 돼요. 그런 거 정도로 끝끝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 처음에 접할 때 정말 이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끝끝내 해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또 나오고 또 이해 못하고 대학원 때 또 나오는데 또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한번 나오면 끝끝내 무릎에서 아까 봤던 공식들도 다 네. 미분방정식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편미분을 풀거나 하여튼 미분방정식을 그쵸. 푸는 내용이 네.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 정말 미분 네. 늘 우리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연연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들이 언제나 찾아오시면 웰컴 항상 문을 열어서 그럼요. 같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아마 얼마든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슈퍼컴퓨터도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이메일 주소 그렇죠. 주시면 제가 네. 성심성 네, 오늘 지금 강의도 좋지만 역시 강의 후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뜨겁고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우리 벽돌한장 과학마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도 쉽게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슈퍼컴퓨터 강의를 해주시고 또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명일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저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늘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 준비하고 있는 과학마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이해가지고 많이 못 만났는데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가 지금 대전시 유성구 죽동에 있는 K스크에서 마련해 주신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하고 장비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대표님이 흔쾌히 과학마을 이야기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스튜디오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여기서 과학마을 얘기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이거 오시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좀 더 좋은 온라인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마을 이야기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 과학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